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 재료 중에 하나는 바로 나무, 목재다. 예전엔 주로 원목을 사용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가공된 목재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탄소 저장고인 목재 자체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간을 둘러싼 수많은 목재 종류 중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 주변의 목재들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생명의 보고인 숲. 인류는 숲이 생겨나면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이 나무들이다. 울창하게 조성된 숲 덕분에 지구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장소이자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온 숲. 이 숲을 구성하는 나무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길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토록 소중한 자원이 된 것일까? 이 대기 환경이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생물이 살기에는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를 해서 나무 안에 탄소로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 산소가 결국 그 생물체가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공기 중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물이 생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지구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식물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나무가 이 그 고체 재료로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연료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그 도구들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재료였었죠. 물론 지구상에는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자원들도 있다. 하지만 돌이나 흙, 그리고 철과 같은 광물질들은 그 매장량이 한정돼 있지만 목재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 수천 년을 사용할 수 있기에 각광받는 자원으로 손꼽힌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이용해 훌륭한 목조 건물들을 완성했고 이런 건물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다. 왕이 살던 궁궐이나 양반들이 살던 고택에서 목조 건물의 튼튼함과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건축물은 거의 다 목조 건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 때 그 살림수탈 그리고 그 남북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그 주거량 부족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콘크리트였죠. 우리한테 자원이 많았던. 그리고 이제 살림은 자원은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급속한 경제 발전 때문에 생긴 콘크리트 숲이었는데 그 목조 건축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우리가 그 경제적인 거가 발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 생기면서부터 그 80년 말부터 이제 목조 건축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들어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친환경 목조 주택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목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흙이나 콘크리트 건물보다 약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우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어떤 그런 그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무가 불이 붙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근데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전도율이 낮고요. 그리고 화재에 노출됐을 때 불이 붙으면 바깥쪽에 까맣게 탄화되잖아요. 그 수처럼 바뀌는 그 부분이 열전도를 또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온도가 안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굉장히 줄여줍니다.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게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좋은 점이냐 하면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열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될 때 강도를 잃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나무는 물론 고온에 노출되면 이 탄화된 부분은 힘을 받지 못하죠. 근데 탄화된 부분이 열 전도를 막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목재는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 부분이 힘을 그대로 받는 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벌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과한 욕심을 부릴 경우 이 과정에서 숲이 파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베어진 나무를 옮기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 과도한 벌채가 혹시 숲과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숲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리기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토 면적의 64%가 숲으로 조성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무를 활용하고 있을까? 네, 벌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가꾸기 벌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콩나물 시루 같은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솎아내지 않고 콩나물만 가득하면은 크고 좋은 콩나물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숲에 심겨진 나무들도 때가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도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안 좋은 나무들을 솎아뱀으로써 남아있는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또 남아있는 나무가 생장이 더 왕성해지면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탄소 흡수를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환경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이롭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배출하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살펴봤더니 20년 이상이 된 고목의 경우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는 배원에서 목재로 이용한 것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란 의미다. 또 적절한 벌목 작업은 오히려 건강한 숲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무도 사람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생장이 좀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는 나무들은 배 가지고 이렇게 목재 가구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목재로서 활용을 하면 그 목재는 그대로 탄소를 머금고 있는 탄소 덩어리가 됩니다. 뒤에 보시는 이 벽면의 나무들도 결국은 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무 목재를 태우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그 목재는 영구히 이 탄소를 고정시키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벌채 방식 역시 과거엔 개벌이라고 해서 수목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의 나무를 베게 되면 산림이나 환경 그리고 생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숲을 가꿀 수 있는 방법으로 벌채 방식도 바뀌었다는데 제작진은 현재 벌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북 보은의 한 야산을 찾았다. 산으로 올라가는 능선마다 베어진 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또 중간중간 베어내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들도 함께 볼 수 있었다. 벌채가 완전히 끝난 곳은 중장비가 들어와 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벌채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벌목지 선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궁금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이 땅은 산림청 땅이고요. 그 서 있는 나무는 지금 다른 원목 생산업자한테 매각이 되어서 지금 벌채 작업 중입니다. 그 면적은 한 18.7헥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 임목 생산지는 저희가 친환경 벌채 제도에 따라서 군산과 수림대를 함께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벌채가 진행 중입니다. 벌채는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그 운제로가 지금 개설 중이고 지금 현재 장비들이 들어와서 집재 중입니다. 친환경 벌채란 산림 생태계의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방식을 의미한다. 집단으로 나무를 남기는 군상 잔존 방식은 나무가 군상을 이루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다. 벌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숲을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베어낼지 또 어떤 나무를 남길지 판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산림 영향권이다. 이것은 산림의 환경적,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나무의 높이만큼의 면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림 영향권을 지켜가며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도 지금 하단부에 수림대가 있고요. 이 상단부에 저희가 이게 둘러놨는데요. 띠를 둘러놨는데 여기가 지금 원현 잔존구가 지금 남겨질 부분입니다. 저희가 혹시 오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띠를 좀 둘러놨습니다. 저희가 벌채 대상지는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들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또 그렇지 좀 덜 됐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수령이 오래되면 나무들이 썩어서 이게 이미 고사돼서 넘어지는 나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들이 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벌채를 해서 좀 더 유용 가치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벌채를 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목재 수급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가 벌채를 하게 됩니다. 주기적인 벌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썩어가는 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썩은 나무는 빨리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벌채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봄이 오는 3월에 다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벌채된 나무들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 일단 산 아래로 옮겨진 나무들은 나무 상태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목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나무 활용처를 살펴보면 주로 가설재, 내장재, 그리고 토목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인 건축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재료는 물론 가정에서 쓰이는 가구들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공되는 목재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하나 딱 자르면 첫 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재목이에요. 나무를 그대로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나무. 근데 그 제재목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용될 수 있는 게 또 다른 목질 재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합판이나 파티클 보드라고 해서 톱밥을 가지고 붙여서 만든 판상 재료. 또 종이를 만드는 것 같은 섬유도 나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섬유를 다시 붙여서 만든 섬유판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버 보드라고 하는 섬유판. 그런 재료들이 이제 나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공된 목재의 실물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작진은 청주의 한 나무 공방을 찾았다. 공방 안에는 가구 제작에 쓰이는
다양한 목재류들이 재단된 채 놓여 있었는데 가구를 만들 때는 그 용도와 가격을 고려해 목재의 재료가 결정된다고 한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목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공방 한켠에서는 재단된 목재로 가구를 제조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 중이었다. 장애인 재활 훈련 기구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원목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해서 장애인 벤치 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 별 보시면 합판은 이렇게 위아래로 접착해서 붙인 이런 무늬를 가진 나무를 이제 합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장애인 재활용 가구를 제작해왔다는 이 공방은 원목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원목 합판을 주로 가구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공방 한켠에 제작 중인 또 하나의 가구. TV 거실장이라고 하는데 원목과 비슷한 형태를 가졌으나 원목이 아닌 집성목의 형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집성목은 또 무엇일까? 집성목하고 원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 이어붙인 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격별로 지금 무늬가 다르지만 이렇게 이어서 붙인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목을 사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재질라든지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재단해야 되는 문제, 또 통원목을 제재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집성목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목의 질감과 느낌을 살리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구 시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료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불리우는 MDF다.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인데 워낙 내부 입자가 작다 보니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서 목재의 강도가 높다고 한다. 또 나무를 잘게 부순 후 접착제를 섞고 열과 압력을 가해 단단하게 만든 목재인 파티클 보드도 요즘 각광받는 목재다. 다양한 목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은 인천에 위치한 한 목재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앞에 벌목된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먼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는 중밀도 섬유판 MDF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MDF는 목재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열을 가해서 섬유화한 다음에 다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일정한 비중으로 만든 목재 섬유판입니다. 다른 목재 섬유판재에 비해서 표면 평활도가 좋아서 도장 작업이나 아니면 필름 부착해서 다양한 무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목재 조직이 치밀하고 가공성이 우수해서 몰링이나 가구재 등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나무들은 침엽수와 화렵수를 골고루 활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벌채 부산물을 목재 가공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 부산물 이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소중한 자원인 목재를 오래도록 활용하기 위해 요즘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목재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봤다. MDF는 제조하기 위해 해섬과 도포 그리고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섬은 목재 섬유판을 칩으로 만든 후 증기로 쪄서 연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게 목재 화이버입니다. 목재 화이버로 MDF 가공의 필수적인 공정 중에 하나인데 목재를 화이버 형태로 가공함으로 해서 수지 도포 효율을 높이고 또한 그 다음에 공정인 성형 공정에서 성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과정입니다. 일정한 판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양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성형성을 갖추기 위해서 화이버 형태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 단계에 들어서는 목재 섬유질은 층층이 쌓여서 커다란 1차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 후 크기에 맞게 재단되고 섬유판으로의 압축을 위해서 프레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된다. 단단한 섬유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쌓인 목재 섬유질과 접착제를 고정하는 열압 다단식 프레스 작업이 필요하다. 프레스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단단한 섬유판이 완성되는데 완성된 MDF는 연마와 검사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MDF 제품에서 주로 소비자들이 위험하다든가 유해하다고 느끼는 많은 부분이 포르말데히드 방사량이 문제인데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포르말데히드 방사량이 0.5ppm 이하의 이재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재료 제품, 슈퍼 이재료 제품 등 포르말데히드 방사량이 계속 낮아질수록 친환경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가공 목재인 PB, 즉 파티클 보드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목재 부산물로 제조되는 제품들은 그 재료와 접착제에 따라 독성 물질의 방출량이 달라진다. 재활용 목재를 이용해서 먼저 파쇄를 하고요. 선별을 한 다음 선별할 때 이물질이 걸러진 목재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파티클을 이용해서 프레스에서 고온고압으로 압착을 해서 목질 판상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 생산량은 하루에 1,700입방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연간 약 58만 입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 재활용 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목재 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따로 그린 팩토리라는 신설 부서를 두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수거된 건축 폐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모아 이물질을 걸러낸 뒤 파티클 보드의 원료로 사용되는 목재 칩을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일반 신축 건설 현장 폐목재와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들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는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목재, 그리고 여기는 산지 개발에서 나오는 일반 가지목들입니다. 거의 목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현장에서 저희는 폐목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 효과라고 보면 연간 214톤의 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고,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수입 원목 대체 효과가 약 800억 원, 그리고 소각 비용 대체 효과가 약 5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재 부산물이나 벌채 후 나오는 톱밥을 분쇄해서 압축 가공한 연료 중에 각광받는 재료는 바로 펠릿이다. 펠릿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자원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하지만 목재 부산물을 파티클 보드로 활용할 경우 한 번 태우면 사라지는 펠릿보다 더 오랜 시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한 번 생산된 목재를 오래도록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MDF나 PB와 같은 가공된 합판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원목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덕분에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유독 선호하는 소재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가공 과정에서 친환경 접착제를 쓰는 공장들이 많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의 방출량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가공하기도 쉬워 미적인 효과가 뛰어나지만 합판 가구들의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언론에 보도되는 가구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만 해도 이런 우려를 부추긴다. 대표적으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오염물질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암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고요. 그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도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인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구 제품, 특히 목질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를 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방부제, 목질 제품의 방부제로 주로 그 폼알데하이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오염물질도 위험한 그 오염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 가구의 화학물질 방출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 고양시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로 들어갔더니 대형 챔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챔버를 통해 대형 건축자재, 가구, 그리고 가전제품 등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이 굉장히 청결한 상태,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가 됐든 전기전자제품이 됐든 안에다 놓고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에서 나온 오염물질 방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챔버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이 챔버 내부의 크기가 24세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구를 통째로 집어넣고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가구라든지 아니면 퀸 사이즈 침대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들도 다 집어넣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의 표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에만 한정됐던 소형 챔버의 실험 방법과는 달리 대형 챔버는 건축자재 등의 전면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어 정확한 화학물질 방출량을 알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한다. 오늘 대형 챔버를 이용해 검사할 주방용 가구들이 하나 둘씩 분해된 채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잘라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엔 이것을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하게 된다. 완제품 가구의 화학물질 방출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내면을 다 막아야 되는데 보통은 안 막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구들은 저렇게 다 모서리 부분을 처리를 해야 오염물질 방출량이 줄어듭니다. 가구를 들여놓는 과정에서 마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화학물질 가공 처리가 된 가구들은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구 상판부터 싱크대 선반까지 주방 하나가 통째로 대형 챔버 안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특히 붙박이 가구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금 이제 설치하고 있는 게
주방 가구를 풀 세트로 완제품을 지금 설치를 하고선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출량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보려면 역시 완제품을 다 집어넣고 실험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방출량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약 28일 정도의 검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유럽에서의 기준이 그러한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8일이란 검사 기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길고 비용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7일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친다. 대형 챔버가 작동하게 되면 챔버 내부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내부 공기가 포집되기 시작한다. 요거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샘플링하게 되겠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폼알데하이드를 샘플링해서 역시 실험실로 가져가서 안에 얼마만큼 포집이 됐는지 이런 거를 시험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수치가? 요즘은 저희가 실험을 쭉 해봤더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구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조사가 붙박이장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를 보다 엄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구에 대한 규제가 부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마다 다른 기준들을 하나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친환경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정부 부처들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보도를 좀 해주셔야 사실 제대로 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가구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직접 목공을 하게 되면 좋은 목재를 선택할 수 있고 쓸모에 꼭 맞게 제작되어 오래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원목 공방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목재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공방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공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 가구를 만들 목재를 직접 고르고 재단하고 조립해서 마감하는 일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할 수 있어서 완성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이용되는 목재들이 모두 재활용이란 점도 눈길을 끄는데, 팔레트라고 해서 화물 운반할 때 밑에 받침으로 사용했던 나무거든요. 청계천이나 아니면은 충무로 같은 데 보면은 사용해서 버려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저희가 길거리에 있는 걸 회수해 와서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방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목재만 해도 500여 장이 넘어간다. 공방 구성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어 이삿짐 센터나 공사 현장 등에서 수집한 재료들이다. 공방에는 수집된 폐목재를 이용해 제작한 다양한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특히 자투리 목재들은 꼭 가구가 아니더라도 집안을 장식할 수 있는 목공 인테리어 소품으로 거듭나기도 한다. 공방 한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공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구의 겉을 매끈하게 다듬는
샌딩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여기저기 재활용된 목재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요거는 버려진 폐목재고요. 와인넥인데 저희가 이걸 주워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못 자국도 있고 또 까진 부분도 있는데 요걸 예쁘게 샌딩을 해서 다리를 달게 되면 테이블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목재 재활용하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새로운 목재로 그냥 단순한 리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가미해서 이제 가구로 바뀌는 거죠. 다리를 배치를 해서 네 군데 다리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이 완성되겠죠? 그렇죠. 저렴한 가구들이 쏟아지는 요즘 세상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구를 직접 만드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나와 주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분명 가치가 있다. 이런 폐목재 활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폐목재 활용 이유요? 그냥 새 걸로 하면 더 이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버려지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새 것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오래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디자인적인 걸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매력 때문에 폐목재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써보니까요. 폐목재를 이제 계속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네네. 그러니까 폐목재가 물론 디자인적으로 좀 자연스럽거나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가공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경제적인 면이나 자원 활용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사업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는 죽어서도 1000년을 산다는 말이 있다. 베어진 목재가 제대로 가공되어 하나의 가구로 완성되고 쓰임이 다해 버려진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려진 폐목재가 파스텔톤의 테이블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가정 한켠에서 또 자신의 쓰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대우림의 이게 무분별한 벌목은 사실은 그 환경 파괴가 되지만 이제 계획적인 그 벌목들은 굉장히 지구 전체의 환경 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나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그 직접적으로 나를 위하고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되도록이면 약간의 비용적인 부분을 잘 좀 조절만 하신다면 나무로 된 제품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자연에서의 생을 다하고 나서도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는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목재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고민하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이 아닐까.